그럼 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집행정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기출이 되었는데요. 집행정지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케이스에서 작은 논점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깊은 이해를 해야 잊어먹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집행정지는 가구제에 속합니다. 가구제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적인 효력관계나 지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안 판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특히 공법상, 우리 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니까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잠정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개념 표제들을 합쳐서 개념을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가구제라는 게 이런 건데, 가구제 제도들 여러 가지 중에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집행정지는 뭘 하려고 그럴 때 잠깐 멈춰, 하려고 그러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가구제거든요. 소극적인 처분에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300조 2항. 그리고 행정심판법에도 임시처분이라는 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소소송에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혹은 문제점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의의요건 절차 효과 순서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틀로 공부하면 족합니다. 이미 약술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목차까지 외워서 써야 될 일들은 딱히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큰 논점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서술을 할 때도 이 틀이 살아나는 거겠죠. 한 페이지 쓰게 되면 아무래도 구조가 보일 테니까요. 집행정지의 개념입니다. 적극적 침입 처분의 효력 발생, 그리고 그 처분의 집행, 그리고 처분에 뒤이어지는 절차의 속행, 효력, 집행, 속행, 이런 것들을 정지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잠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잠정적 권리구제 방법 중에서 적극적 침입 처분에 대한 방법이에요. 대응책이에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그러나 원칙은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내가 나에게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거부하다니 라고 화났어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집행 정지 원칙이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소만 제기하면 당장 공장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판결 날 때까지. 판결이 났는데 만약에 행정청은 잘못한 게 없네? 그러면 짓던 공장 다시 철거해야죠. 그런 위험은 있지만 당장 지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제도를 독일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행 정지가 독일에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지 말지 되게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중에 하나, 부관 기억나시죠? 부관에 관한 논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딱 보면 대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칼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칼이 지나가는 길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아니, 저는 머리치기도 아니고 몸통치기도 아니고 왜 저 길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전제되는 다른 행정소송 제도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집행 정지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굉장히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그 논의를 수입해와서 쓰기 때문에 수입된 제도가 가져야 되는, 언제나 맞닥뜨려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는 호환성이죠. 우리 토양에서, 우리 법체계, 우리의 행정실무, 이런 토양에서도 같은 논쟁에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호환성이 정말 있는 논쟁이었는지 수입하기 전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 독일에서는 집행 정지의 원칙으로 바뀐다는 거, 이걸 아시면 나중에 부관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취하게 되면 행정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겠죠. 당사가 원하는 대로 당장 공장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가해주면 개인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조화는 웬 조합니까? 실효성 확보가 우선되는 거예요. 원칙이 집행 부정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뭔가 불경스럽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개인의 권리 보호 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좋은 말이므로 우리도 이렇게 답안지에 적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효집속 이 유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의 요건 절차 효과인데 의 유형 요건 절차 효과 유형을 제가 빼먹었군요. 의 다음에 요건 사이에 유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효력정지, 집행정지, 속행정지로 나뉩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사실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소송실무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신청요건과 본안요건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소송실무가 아닌 데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신청요건으로 1, 2, 3, 4 본안요건으로 1, 2, 3, 4 적어드렸는데 1, 2, 3, 4, 5, 6, 7, 8이 요건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굳이 나누어보면 1, 2, 3, 4와 5, 6, 7, 8이 서로 구분된다라는 뜻이죠. 뭐 신청요건과 본안요건 이런 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본안요건이라는 것은 소송물의 당부를 판단하는 진짜 본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 본안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분 등이 존재를 해야 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뭐 집행하거나 속행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정지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청이 적격이 필요합니다.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요. 본안소송의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청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청과 관련된 뭔가 형식적인 요건들이에요. 하지만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필요가 긴급해야 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왠지 1, 2, 3, 4보다는 이 뒤에 있는 집행정지 본안 요건을 적어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이라는 겁니다. 실제 본안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좀 곤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학자들이 따서 똑같이 따라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은 이 8가지예요. 본처 신익이라고 적어드렸죠.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돼야 되고 민사소송이랑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처분할 때는 그 소제기하기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요. 본처 신청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요. 신청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본처 신익 혹은 본처 적익, 본처 인익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집행정지에 뭔가 실체적인, 뭔가 실질적인 그런 요건은 뭐가 있느냐면 긴 공명이에요. 재갈 공명이 아주 기나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하고요. 판례를 암기를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그리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말뜻은 금전보상 불가능 더하기 금전보상 곤란, 현저히 곤란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외워서 적어주셔야 돼요. 긴급한 필요의 존재, 이거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긴급하다고 봐줍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합일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말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저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좀 힘이 빠져요. 저럴 거면 왜 1, 2번을 따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하나의 소송 요건인 거죠. 독자적인 소송 요건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두 문자로 대응을 하자고요. 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법조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뜨릴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해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와 집행정지를 통한 사익과 형량, 서로 무게를 비교해보는 형량이라는 것은 그 중량을, 형은 저울 형자거든요. 중량을 저울에 재본다 그런 뜻입니다. 비교한다는 뜻이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뭐 실무상 워낙 확립되어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구제 절차잖아요. 가구제에서 본안 판단 요소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대상 적격을 판단할 때 원고 적격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신의칙에 근거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상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어찌저찌 속는 셈 치고 받아들여 줄 만은 해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다는 것은, 그런 절차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잖아. 본안이 너무 말이 안 될 경우에,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뭐 말도 안 되지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고 지구방위대, 뭐 판타스틱 4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아니 뭐 하여튼 그 지구방위대를 창설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통할 일이 없지만 기억하기 편하라고요. 이게 거부 처분 취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이럴 때는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감점당할 겁니다.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아예 판례에서 옛다 잘됐다 그러면서 맨날 갖다 쓰고 있어요. 실무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이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고요.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23조가 근거 조문인데 23조에 보게 되면 특이하게 우리가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3조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때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적혀 있죠. 집행정지의 조문이 꽤 긴데요.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집행정지 요건에서 당사자가 소명해야 된다고요. 소명은 증명보다 완화된 입증 방법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이거 보니까 그럴싸하지 않아? 정도만 증명하면 돼요. 불복인데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그러니까 집행정지 결정까지 사정을 이유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집행정지 취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취소를 당하게 되면 집행정지로 휴 살았다 하고 있었던 사람 또 놀랄 거 아니에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도 집행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라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거는 즉시항고랑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당시까지의 사정이고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는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사정 변경 때문에 요건이 흥결됐다. 뭐 본처복 긴공명 얘기 있었잖아요. 공공의 필요성과의 이익 형량에 다른 고려 사유가 생겼다. 이런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취소를 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나왔군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새로 발생을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유독 화학물질 관리하는 것이 그게 무슨 뭐 화약 원료였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화약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적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인정되므로 그 무게를 저울 달아보는 것 한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메인스트림을 다 이해하시고 나면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낫겠어요. 집행정지 효과는 장래효, 형성력, 기속력입니다. 장형기요. 장래효. 집행정지 결정은 결정 시부터 장래를 향해서 본안시까지 존재합니다. 처분 반려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형성력은 의무 이행이라는 걸 남기지 않고 그냥 발생한다고요. 형성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면 행정청이 알았어 그러면 법원 시키니까 우리가 집행을 정지해 줄게 안 해도 당연 정지라고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형성력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효력정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 데서 계속 후속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알고도 그랬단 말이야. 괘씸하잖아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기속력이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다음부터 계속 위반할 거잖아요. 다른 행정처들도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냉장고 파먹기 말씀드렸었는데 이 집행정지 23조, 24조, 29조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 절차, 효력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에 해처모여 재조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 특히 약술형 대응 실력을 가장 단기간에 빨리 향상시킵니다.